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정의부터 나오는데요. 자,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통신 개체 사이에 특별한 절차나 규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법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법들의 집합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규칙과 약속, 규약, 의정서 뭐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신상의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에는 구문, 신텍스라고 얘기하죠. 구문, 의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순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각각에 해당하는 요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구문, 의미, 순서에 해당하는 것이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프로토콜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단편화, 블럭과 같은 크기로 나누어주는 거, 나눠서 전송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송한 것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 이거를 재합성. 자, 그 다음에 캡슐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특정 제어라던가 주소 아니면 검출 코드 등에 해당하는 것을 정보를 보낼 때 추가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캡슐화라고 얘기하고요. 자, 흐름과 에러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 능력에 따른 데이터 양이라던가 속도를 조절하는데 자, 그러면서 생긴 에러들을 검출하고 정정하는 에러 제어도 프로토콜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과 순서도 결정을 합니다. 순서 안에는 주소 결정도 있겠죠. 그리고 동기화, 그래서 개체 간의 통신 상태를 일치시키는 것을 동기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 통신로를 통해서 여러 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여러 개 통신을 이용해서 온 것을 한 개로 변화시켜주는 뭐 이런 거. 그래서 한 통신로를 이용해서 여러 회선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의 통신로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다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토콜의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에는 비트, 바이트, 문자, 캐릭터 방식인데요. 자, 비트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거는 8비트를 포함시키는 전송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SDLC 또 HDLC라고 되어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자,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방식에는 DDC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송할 데이터를 헤더에 전송 제어 문자를 포함시키는 거고요. 자, 문자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작과 끝에 전부 다 목적을, 그러니까 동기 목적을 위한 특수 제어를 위한 특수 문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EOT라던가 EXT라던가 STX라던가 뭐 SOH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데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BSC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S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문자 방식의 프로토콜이고 반이중 방식이에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멀티 포인트 방식 다 모두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요. 자, DDC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바이트 방식입니다. 자, 바이트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반이중, 전이중을 모두 하고요. 자, 그러니까 반이중 방식이 오히려 낫다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SDLC하고 HDLC라고 다 있는데 둘 다 비트 방식에 해당하는 방식이고 반이중, 전이중, 그 다음에 단방향 방식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HDL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3개의 통신 방식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그 다음에 멀티 포인트 방식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그 다음에 멀티 포인트 이런 방식을 이 SDLC하고 HDLC는 다 지원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고속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SDLC 같은 경우는 전용 회선과 교환 회선 형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프로토콜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HDLC라고 프레임 이 부분에 구성 단위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플래그하고 종료 플래그가 필요하고 주소 제어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있는데 앞쪽에 주소와 제어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하나가 더 필요하죠. 프레임 체크하는 FCS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넷, 6가지 정보가 이 안에 HDLC라는 프레임 안에 구성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제정 기구가 있습니다. 자, ISO라고 되어 있는 건 인터내셔널 국제기구죠. 자,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IS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에서 OSI 7계층 모델을 설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ITU-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국제 전기 통합입니다. 그래서 자, ITUT라고 하는 건 국제 전기 통합 연합인데 자, CCITT라고 되어 있는 국제 전신 전화 자문위원회가 개칭이 됐어요. 그래서 ITU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발전이 된 거냐면 ITT에서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전화 전송, 그 전화 교환, 그 다음에 신호 방법 등의 권고안을 제정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랬을 때 V 시리즈하고 X 시리즈 그 표준을 규정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ITUT에서 V 시리즈하고 X 시리즈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 아날로그 통신에 관련된 게 V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에 쓰이는 게 X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어메리칸 스탠다드겠죠? 자, 그래서 어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그래서 어메리칸 미국 규격 협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전자입니다. 미국 전자. 그러니까 일렉트로닉이겠죠? 자,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 공업이죠. 자, 그래서 미국 표준 전자공업협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EI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RS232C 페이스 인터페이스 규격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EIA에서. 자, 그 다음에 미국 전기전자공학이라고 되어 있는 IEEE.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394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I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대학과 기업이 함께 공조해서 발족을 했는데 데이터 통신 분야에 해당하는 랜 표준 규정을 한 곳입니다.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자, 요것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거, 자, 지금 보면 SDLC, 그 다음에 HDLC, 요거 두 개가 다 비트 단위죠. 다음 BSC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그러면 지금 아닌 것이 몇 번이에요? 1번. FCD라고 되어 있죠. 자, FCD라고 하는 것은 코드였으니까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죠. 자, 이거는 정보 전송 보호입니다. 전송할 때 쓰이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부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중에 ISO에서 제정한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ISO에 의해 정해진 비트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비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트 방식은 SDLC, 그 다음에 HDLC라고 되어 있는 것이 둘 다 비트 방식인데요. 자, HDL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것이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자, HDLC라고 되어 있는 게 OSI 7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자, 데이터 링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 나는 HDLC. 자,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링크를 설정하고 해제하고 노드 간의 신뢰성 있게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HDLC는 데이터 링크라는 거. 자, OSI 7계층은 뒤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물리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계층인데 이 데이터 계층에서 HDLC 이 프로토콜이 쓰인다는 거. 자,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구의타. 자, 타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순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구문,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타라고 되어 있는 건 타이밍인데 그거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닌 것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DLC 프레임의 구성 순서, 플래그가 양쪽으로 들어가죠. 플래그. 자, 여기선 할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보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위에 거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하고 정보부 사이에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소, 제어, 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검색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제시한 프로토콜의 모델은 그랬어요. 자, ISO 그 글씨가 좀 비슷하죠. OSI 7계층을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그래서 자, 오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ISO에서 개발한
프로토콜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 OSI 참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OSI 참조 모델에서 OSI가 무슨 뜻이냐? 오픈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컴퓨터의 정보통신 시스템 간에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절차고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OSI를 거꾸로 읽으면 ISO. 그래서 이렇게,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방법이죠. 자, 목적은 무엇이냐? 표준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통신을 방해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호 접속점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격의 적합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기반, 이게 바로 표준화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을 구성하는 데 기반을 둔 겁니다. 자, OSI 7계층의 기본 요소를 보면 개방형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원활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 응용 객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 데이터 정보 처리 및 교환을 수행하는 데 개방형 시스템상의 요소로 모델화시킨 것을 얘기하고요. 접속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연결됐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물리 매체라고 되어 있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전기적인 통신 매체, 이거를 물리 매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 매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자, 아래쪽에 보면, 자, 물리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응용개체, 그 다음에 접속, 그 다음에 물리매체라고 되어 있는 4단계로 여기가 나눠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참조 모델은 이제 7계층으로 나누는데, 물대내 전세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전세표응입니다. 자, 이랬을 때 물리 계층이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그래서 물리, 피지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자, 네트워크 부분이고, 자,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HDLC라고 되어 있는 거 했었죠?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이란 말 대신에 트랜스퍼라는 그런 말로도 나오니까 영어로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말로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이죠. 자, 그래서 물리 계층이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 가장 높은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이라고 나오는데요. 상위 계층을 3개,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을 4개로 나눠서 물대내 전까지, 어디서는 이제 그 위에를 3개, 아래쪽을 4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매체에 접근하는 것, 물리적인 계층이지요. 자, 인적 개방형 시스템의 정보를, 오류를 제어하는 게 데이터 계층입니다. 그래서 HDLC라고 되어 있는 그 프로토콜 쓴다는 거. 자, 네트워크 계층은 실제적인 그 정보 교환, 중계 기능, 그다음 경로 설정,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기계적인 부분하고 맞먹습니다. 자,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전송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이래서 이제 이거를 상위 계층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동기 제어를 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표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암호화, 해독화, 뭐 이런 부분이 표현입니다. 암호를 할 수 있는 부분, 정보 형식의 설정 부분이죠. 자, 응용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정보가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사선, 그러니까 이메일이죠. 그 다음에 파일 전송 등에 해당하는 것이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는 뭐 세 표만 응해주면 상위권이다. 이렇게 세 표 응이 상위권이다. 이걸 표시하는 건데요. 자, 물대내 전세표 응을 다 외우신다면 그 세 표 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상위 계층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물리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 1계층입니다. 자, 시스템 간의 물리적인 접속을 제어하는 거고, ITUT의 V 버전 24. 그 다음에 EIA의 RS232C의 프로토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인 경우는 HDLC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두 가지 잘 보시고요. 자,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통신기기 사이의 연결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정보의 프레임화 및 순서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의 접속 및 단절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 뭔가 이걸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리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그래서 확장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리피터에 해당하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물 대 넷, 네트워크 차례죠. 세 번째. 자,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건 응용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시스템 간 데이터의 교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IP가 들어갑니다. IP, 네트워크 계층이 IP, 그리고 다음이 TCP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ITU-T X25. 아까 ITU-T 뭐 나왔었는데요. 자, 물리 계층에 V24가 나왔었고요. 자, 세 번째 네트워크 계층에서 ITU-T의 X25. 그래서 V는 아날로그라고 그랬었죠. 얘는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배정하는 라우팅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4계층인데요. 자, 이랬을 때 TCP고, TCP/IP라고 우리가 TCP/IP라고 얘기하죠. 자, 이랬을 때 얘가 3계층, 얘가 4계층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반이중, 전이중 모드의 설정을 결정하고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6계층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하고 부호화, 해독화, 자, 이런 부분에 신텍스의 표준을 재구성하는 부분이죠. 자, 응용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HTTP,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부분이죠. FTP,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서함, 그리고 파일 처리, 이런 부분이 다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정보의 캡슐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정보를 추가해서 앞뒤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여서 전송하는 것, 이거를 정보의 캡슐화라고 얘기하고, 요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FTP, OSI 7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그랬어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자, 파일을 전송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파일을 전송하고 이메일하고 이건 다 무슨 계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응용 계층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HTTP 이 프로토콜도 응용 계층에 해당합니다. 자, 7계층 모델에서 인접 개방형 시스템 데이터 전송, 에러 검출, 오류 회복. 자, 데이터 간의 전송, 에러 검출. 자, 에러 검출, 오류 회복. 이거 전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죠. 자,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한다. 자, 데이터에 이웃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 이것에 관련된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거. 그래서 동기화, 오류 제어, 그 다음에 흐름 제어를 한다는 거. 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OSI 7계층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지 않은 것. 그러면 물, 대, 내, 전세, 표, 응인데 트랜스포트는 전송이라고 그랬죠. 자, 전송이라고 되는데 속하지 않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부터 물, 대, 내 해주고 아닌 것 4번이 답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송까지 했었는데요. 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트랜스포트 제가 아까 영어로도 나온다 그랬죠? 여기가 영어 트랜스포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전송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조 모듈 코드 변환, 암호화, 해독화, 암호 부호하고 해독하고,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느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표현입니다. 표응에서 부호화,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그게 암호화돼서 가잖아요. 자, 이메일에 조금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암호화를 해서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메일 보내는 게 전세표, 응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돼 있는 2번, 표현 계층. 자, 이거는 프리젠테이션 계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보 측에서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전송할 데이터 앞부분과 뒷부분에 헤더하고 트레일러를 한대요. 자, 이거를 첨가해서 정보를 전송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정보의 캡슐화. 이거 문제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디지털 정보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전송 신호를 재생하거나 전압을 높여주는 물리계층의 기능만 하는 것. 자, 이것이 뭐예요? 전송을 높인다. 자, 뭐라 그랬어요? 리피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3번에 해당한 리피터, 리피트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 재생이죠. 그러니까 listen and repeat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재생을 하면서 그 재생의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해보셨는데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 반드시 문제로,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정보통신망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스타형이고요. 스타형, 이거는 이제 별이죠. 별이니까 성형이라고도 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단말기가 컴퓨터, 중앙기 컴퓨터하고 1대1로, 각각의 1대1로 연결된 거죠. 자, 이랬을 경우 모든 제어는 중앙 컴퓨터가 하게 되고요. 장점은 모든 단말기를 제어가 가능하지만 단점은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트리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하나로부터 이렇게 연결. 마치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경우인데요. 자, 중앙기 컴퓨터 일정 지역까지 단말기가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된 겁니다. 자, 분산 시스템이 가능하고 통신선로가 가장 짧은 경우인데, 가장 짧다. 통신선로가 가장 짧다. 나왔죠? 자, 단방향 전송에 적합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케이블 TV에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 대신 이 케이블 TV에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제가 간단하고 관리가 쉽죠. 자, 그렇다면 망가지면 그 한 선은 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링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왔습니다. 자, 링형, 루프형이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개 선으로 다 연결이 된 건데요. 자,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연결이 됐고, 랜 형식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회선이 발생 시 융통성이 있다는 그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끊어졌다. 양방향이니까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융통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버스라고 되어 있는 건 선이 쭉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자, 한 통신 회선에 여러 개 단말기가 접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노드의 독립성, 이 한 노드가 독립성을 보장을 하게 되는데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버스상의 모든 단말 데이터에 수신 가능합니다. 자, 방송을 할 때 이런 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망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메쉬형, 망형, 다 영어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로 한글로도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모든 단말기와 단말기들이 통신회선이 연결된 거예요. 그렇지만 선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선 통신회선의 링크 수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노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2분의 5, 5-1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의 링크 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4가 되니까 약분해서 2, 50 그래서 10개의 링크죠. 자, 이걸 일일이 세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2분의 n에 n-1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회선이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전송은 빠르게 할 수 있고 광역통신망과 그 다음에 분산처리 시스템을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회선의 전체 길이가 가장 길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송 매체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전송 매체, 선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트위스티드 페어 와이어, 이건 이제 낮은 속도로 전송이 되는 거고, 베이스밴드 동축 케이블, 이건 디지털 신호 변조 없이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브로드밴드, 이건 아날로그 신호고요. 광섬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잡음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역폭이 높고요. 자, 그리고 랜 케이블의 표시 방법에 따르면 N 베이스 그 다음에 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송 방식, 그 다음에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송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 M이라고 되어 있는 건 1케이블당 세그먼트 길이를 100m 단위로 표시하는 것,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100m 단위로 표시한 것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예요? 자, 10 베이스 E라고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케이블 길이는 200m. 자, 200m, 얘는 500m가 되겠습니다. 자, 200m, 500m고, 이던의 표준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트위스트 페어 와이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길이가 짧은 부분이 더 빠르게 표시가 되죠. 자, 이던의 표준 케이블이고, 얘는 트위스트 페어. 자, 그래서 낮은 속도, 저가격의 전송 매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의 구성 요새는 노드라는 말이 있고, 링크가 있고, 사용자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자, 노드라고 되어 있는 건 단말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호스트 컴퓨터, 전 처리 장치, 단말 제어 장치, 단말기, 원격 처리 장치 등 정보 처리 장치와 통신 처리를 모델화하는 것, 이거를 노드라고 얘기하고요.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건 회선 또는 채널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사용자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처리 또는 통신을 행하는 당사자를 모델화한 것을 사용자 프로세서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된 터미널 스타형이죠. 자, 그리고 그물형, 스타형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트리형, 나무형이죠. 나무형, 그 다음에 이제 그물형, 이것이 바로 분산된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가 집중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형, 그리고, 자, 여기에 나오는 그물형, 그 다음에 나무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중앙의 호스트 컴퓨터와 집중 연결, 중앙에 연결해서 이렇게 전부 표시가 된 거죠. 자, 이것은 스타형이 되겠습니다. 자, 루프라고 되어 있는 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스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네트워크의 구성의 가장 기본 형태로 모든 제어가 중앙 컴퓨터에서, 행해지는 거고요. 자, 분산된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건 거의 모든 게 분산된 터미널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 컴퓨터가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됐다. 그래서 마치 별 모양이다라고 해서 스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형이라고도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이것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물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거고, 나무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중앙 컴퓨터 장치와 일정 지역까지 단말기까지 연결된 거죠. 자, 30개의 교환국 망역으로 연결된 결선하려면 몇 개의 회선이 필요한가 그랬어요. 2분의 n에 n-1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2분의 n이면 30이죠. 그리고 n-1이니까 29가 됩니다. 얘하고 약분하면 15. 그러면 자, 15하고 29하고 곱하면 되겠죠. 5, 9, 45. 끝자리 5인 거. 자,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 다음에 5, 9, 40, 9일은 9, 2, 5, 10, 2, 1은 2, 3. 자, 그러면 300이 넘어가는 것 3번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교환망의 분류를 보면, 회선 교환망이라고 돼 있어서, 자, 회선 교환망. 자, 이거는 단말기, 그러니까 P2P 방식으로 통신 회선이 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와 단말기, 컴퓨터 간의 통신 회선을 설정할 때 데이터 교환하는 방식을 회선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송 중에 항상 경로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코드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거, 실시간 대화용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것이, 쓰이는 부분이 음성 전화 같은 경우 회선 교환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패킷 교환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때요? 자, 일정한 길이로 구분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송신 측에서 보낸 메시지를 구분해서 보낸 다음에 그쪽에서 원래 메시지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화 교환, 공중전화 교환망, PSDN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회선 이용률이 가장 높다. 자, 패킷 교환망은 회선을 사용하는 그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거 알아두시고, 밴 제공이 용이하다는 거. 자, 그래서, PSD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보통신 전용으로 교환 설비와 회선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요. 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패킷망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패킷을 조립하고 분해하는 그 어댑터를 PAD라고 얘기합니다. 패드 시스템. 자, 그리고 데이터 패킷으로 변하는 역할과 패킷에서 원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패드라고 얘기합니다. 패킷, 패드, PSDN 패드에서 나오는 거죠. PSN인데 그 안에 D가 포함이 되면 교환망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망.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건 축적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축적 교환식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오류 제어, 그 다음 코드 변환, 전송 속도 보호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응답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대화용으로는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전자우편이라던가 컴퓨터 파일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 교환망.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자,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라우터의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 건 패킷의 경로 설정하는 게 라우터입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사용한다는 거, 데이터 계층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까 했었죠.
DLC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패킷의 경로를 설정한다는 기능. 자, 패킷 교환망과 메시지 교환망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패킷 교환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일정한 단위로 제한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위의 길이에 그 데이터 단위의 길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전화 시스템, 그 교환망에 그 활용하는 부분에 보면 회선인 경우에는 공중전화, 그러니까 회선,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패킷이라고 되어 있는 건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자우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통신망 교환 방식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데이터 통신망의 교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회선, 그 다음에 패킷, 그 다음에 메시지 방식이었었죠. 이건 전자우편,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회선인 경우에는 전화선. 그래서 공중전화, 데이터 통신, 전자우편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닌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데이터 교환 방식 중에서 메시지 교환 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 그랬어요. 메시지는 메시지가 어떻죠? 그 길이가 단위가 같지 않습니다. 자, 이용자의 형편에 따라 우선순위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난 터미널로 가는 메시지를 교환기가 보관하거나 축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지정된 다른 터미널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동시에 여러 곳의 터미널로 보낼 수 없다? 자, 보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메시지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하거나 전송 날짜, 시간 등을 추가해서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한꺼번에 여러 곳에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메시지를 교환기가 보관하거나 그랬으니까 이거는 축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요거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보시면 통신망에 의한 패킷의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코드 변환이 가능하고 패킷의 저장 및 전송이 이루어진다. 공중 데이터 교환망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에는 회선, 그 다음에 패킷, 그 다음에 메시지였어요. 자, 그랬을 때 회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는 뭐였냐면 전신, 전화 이런 부분이죠. 자, 패킷인 경우에는 어땠어요? 패킷인 경우는 데이터 교환망이죠. 자, 데이터 교환망인데 데이터 교환망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메시지인 경우에는 뭐였어요? 이메일, 메일 작성, 메시지 작성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패킷의 경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라우터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경로 설정이 아니고 그것에 해당하는 건 재생 혹은 증폭이라고 되어 있는 건 리피터 이런 부분이고요. 자,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 것, 그 브릿지가 뭐예요? 그죠? 다리죠. 개방 시스템의 상호 연결, 접속하기 위한 장비 이런 부분이고 1계층과 2계층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리피터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리피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는 리피터는 물리계층에서 사용한다는 거. 자,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몇 계층이라고 했어요? 자, 라우터에 해당하는 거는 3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3계층, 그 3계층 물대내니까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3계층에 해당하는 거에서 쓰이는 것이라고 할 때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답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자, 문제가 지금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패킷 경로 설정 그러면 라우터, 증폭 재생 그러면 리피터 이렇게 되는 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부분 보면 정보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그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근거리 통신망, 근거리, 랜이지요. 자, 랜이니까 가까운 거리, 동일한 건물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랜의 특징은 고속 통신이 가능하고 에러율이 낮아요. 그리고 경로 선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원 공유와 데이터의 일관성인데 랜의 구성을 보면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지금 랜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개방형 시스템의 상호 접속을 위한 장비고 그 다음에 두 개 서브와 서브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라우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상호 두 개의 프로토콜을 가지는 계층의 결합을 할 때 사용하는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필요하죠. 자, 리피터 이거는 재생과 증폭을 한다고 그랬고 물리 계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매체 접근 방식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매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알로하라는 방식 최초의 라디오 패킷망이에요.
자, 그리고 CSMA 혹은 CD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건 반송바 감지에 해당하는 거고 토큰 패싱 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노드 사이로 옮겨 다니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그래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그 용어 설명에 해당하는 걸 보면 허브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리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인데, 자, 랜에서 수신한 모든 정보를 포트로 연결해주는 리피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중간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허브라는 부분입니다. 자, FDD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광섬유 케이블을 얘기하죠. 랜과 랜 사이를 연결하는 100메가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토큰 패싱 링이라고 되어 있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송 방식에 의한 분류 방식에 의해서 베이스밴드하고 브로드밴드가 있는데,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 브로드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 이외, 그러니까 뭐 영상, 음성 뭐 이런 방식이 브로드밴드 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랜의 표준화에 대해서 IEEE 802.2 논리적인 링크 제거입니다. 그리고 IEEE 802.3이라고 되어 있는 게 CSMA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즘에 여러분이 무선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거는 802.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N이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선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공중기업 통신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랜망이 필요하면서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인근 전화국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 이거를 공중기업 데이터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도시망, 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맨입니다. 맨, 대도시. 도시 간 연결이에요. 그래서 직경 50km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거는 완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좁은 규모예요. 작은 규모지만 단점인, 그러니까 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광역통신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단점인 능률 저하 및 일정 지역에 대한 비경제성을 최소화한 망이 메트로폴리탄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통신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완 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와이드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다국적 기업이면 대륙간 이게 되겠죠. 그래서 대륙간에 해당하는 거, 망이 폐쇄적인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정성이 좋다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좁은 형태가 랜, 그 다음이 맨, 그 다음이 완, 이런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거 말고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 통신망은 불특정 다수 사업자가 이제 회선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낸 사람한테 일정한 가치를 부여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맨이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서비스 대상은 불특정 다수. 여기서 얘기하는 불특정 다수는 돈을 낸 사람들이겠죠. 그 서비스료를 지불한 사람. 그래서 회선을 대여해주는 대여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종류에는 기본 밴과 통신처리 밴, 정보처리 밴, 그 다음에 정보 축적 밴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 통신망에 해당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밴의 4개의 계층 중에 정통 내기, 뭔 내기를 하는지. 자, 밴의 4계층은 정보 처리, 그 다음에 통신 처리, 네트워크층, 그 다음에 기본 통신층, 이렇게 4가지 계층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종합정보 통신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자, 음성이든 데이터든 화상이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해서 제공하는 것. 이게 종합 정보통신망입니다. 자, ISDN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돼 있어서, 자, 그런 베어러 서비스라든가 텔레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베어러 서비스란, OSI 7계층, 그 모델의 하위 계층 기능만을 제공하는 게 베어러 서비스고요. 텔레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위 계층의 특성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재중 안내라든가, 지정시간 통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ISDN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ABDH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그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건 정보용, 그 다음에 D라고 되어 있는 건 신호, 그 다음에 정보용 채널로 H. 그래서 고속의 팩시밀리 같은 경우를 할 때 H 채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 ISDN이라고 했는데 브로드밴드죠. 자, 브로드밴드는 영상, 화상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광대역 서비스들의 특성화 분포를 수용하기 위해서 비동기적 전송 모드를 사용한다.
비동기적 전송 모드는 AT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ATM이라고 돼 있어서 앞에 한 글자씩 시작과 정지 그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비대칭 디지털 사업자, 그래서 ADSL. 자, 요즘에 또 점차 이제 현재보다 조금 이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자, 이 비대칭 디지털 사업자라고 돼 있는, 이 ADSL이라고 돼 있는 거. 요즘엔, 그 광통신 케이블이 깔려 있어서 이거보단 좀 나아졌죠. 자, 가정과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전화 회선을 통해서 높은 대역폭으로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건데요. 전화가 있을 때 전화선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전송을 하는데, 자, 전화를 이용하는 건 저주파를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통신을 하려면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 대역폭이 높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이거를 ADS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층에서 내보내려 할 때 하향 전송에 사용하고, 사용자로부터 받는 정보는 적게 할당되는 비대칭형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회선에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 정보도, 그러니까 전화선을 이용한다 그랬죠.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쌍방향 서비스 형태로 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좀 떨어집니다. 그 효율성이. 자, 그 다음에 IMT 200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거는 이동통신에 주로 사용하는 거고, 이동성, 글로벌 로밍, 국제적으로 쓰는 거죠. 자,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중 광역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 그랬어요. 자, 밴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이라고도 부가가치 통신망이고요. 랜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리 통신망. 그 다음에 WA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광역이죠. 그리고 ISDN은 종합정보 통신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랜, 광대역 전송 맥체 고속통신이 가능하다. 아니죠. 광대역은 WAN이죠. WAN. 그다음 광역 공중망 통신에 적합하다. 광역 공중망. 정보 처리 기기의 재배치 확장성이 뛰어나다. 다양한 디지털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광대역, 여기 지금 보시면, 자, 광대역인지 광역인지에 해당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자, 광대역,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자, 광대역을 광역으로 잘못 봤습니다. 광역 통신망, 광대역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주파수대, 이걸 얘기하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광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WAN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서도 광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광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대역폭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넓다라는. 그래서 랜의 특징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속통신이 가능합니다. 근거리 통신망이긴 하지만 광대역, 대역폭이 높다. 여기서 얘기하는 광역은 여기는 광대역, 대역의 광이고요. 여기는 역, 지역이 넓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랜의 표준화에 대한 설명을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요. 자, 무선통신 우리가 사용하는 게 802.1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과 비음성 정보통신을 종합정보통신망,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자, ISDN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종합정보통신망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종합정보통신망까지 해서 통신망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요. 요거서 지금 보니까 위에서 그냥 쭉 설명을 하고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되나 난감했었죠. 그런데 지금 아래쪽 보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원하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저도 헷갈렸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광대역인지 광역인지 요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